24일 새로운 폴더블 폰 메이트 XX를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 2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이 세계 각국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화웨이도 폴더블 신제품을 출시하며 맞대결을 외친 것입니다. 화웨이 메이트 XS는 지난해 출시한 메이트 X와 같은 디스플레이가 밖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아웃폴딩은 갤럭시 폴드의 인폴딩보다 뒤처진 기술로 화웨이는 이번에도 이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리차드 위 화웨이 CEO는 메이트 XS가 갤럭시 폴드보다 대단하다고 자랑했습니다. 메이트 XS는 마치 예술작품 같은 디자인으로 힌지 부분이 더 강력해 내구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CEO는 메이트 XS를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5G와 직접 비교했습니다. 메이트 XS가 5G 속도 면에서 갤럭시 폴드 5G보다 빠르고 배터리 수명도 길다고 했습니다. 또한 더블 레이어 옵티컬 폴리 이미지를 적용해 싱글 레이어와 대비해 내구성이 80% 향상됐고 제조 단가가 금보다 3배 더 비싼 고급 소재라고 했습니다. 화웨이는 삼성의 갤럭시 폴드보다 메이트 XS가 뛰어나다고 자랑했지만 치명적인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집중되었던 메이트 XS의 가격은 2,499유로, 하나로 약 330만원으로 비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165만원의 갤럭시 Z 플립보다 2배 비쌀 뿐만 아니라 240만원의 갤럭시 폴드보다도 90만원이나 비쌌습니다. 또한 비싼 가격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전 메이트 X는 중국 내에서만 판매됐지만 메이트 XS는 전세계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메이트 XS는 정식 버전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자국 기업들로 하여금 화웨이에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자사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유튜브 앱 등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탑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메이트 XS는 오픈소스 버전의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화웨이 자체의 OS인 EMUI 10으로 구동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화웨이 자체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출시를 한다고 했지만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유튜브, 지메일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에서 선택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OS와 앱스토어 문제 외에도 폴더블 스마트폰 자체의 성능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BBC 클릭의 크리스 폭스에 따르면 한 유닛의 디스플레이는 이미 심하게 긁혔다고 했습니다. 폭스는 화웨이가 사고로 인해 스크래치가 발생했다고 알려주었다고 했지만 이 같은 경험으로 메이트 XS의 광학 폴리 이미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부 장치를 펼치고 접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C넷의 내구성 테스트에서 갤럭시 폴드가 12만 번을 견뎌낸 적이 있었는데 모토로라 레이저는 27,000여 번에서 힌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에는 초방막 유리를 적용해 20만 번을 접었다 펴도 끄떡없는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갤럭시 Z 플립과 모토로라 레이저를 직접 비교 테스트하는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레이저는 화면을 열 때 힌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자세히 보면 화면이 위로 들려지며 구부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낡고 녹슨문을 열 때 소리처럼 들린다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삼성 Z 플립의 힌지는 훨씬 더 견고하며 화면도 위로 들리지 않는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기술 경쟁에서 중국의 경쟁사들을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폴더블 폰은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화웨이의 메이트 XS, 중국 레노버 자회사 모토로라의 레이저로 3개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은 단연 갤럭시 Z 플립입니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이 해외에서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시 첫날인 지난 14일 미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에서 하루 만에 제품이 품절됐고 국내에서도 초도 물량이 완판되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출고가가 297만원인 갤럭시 폴드 톰 브라운 에디션이 무려 800에서 900만원에 다시 팔리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폴더블폰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삼성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로 폴더블폰 시장의 문을 열더니 이제는 갤럭시 Z 플립으로 폴더블폰의 대중화, 패션화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25일 삼성전자는 역대 최고 속도, 최대 용량을 구현한 16GB 모바일 D램을 세계 최초로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6GB D램은 전문가용 노트북 및 게이밍 PC에 주로 탑재되는 8GB D램보다 용량이 2배 높고 성능은 30% 개선된 것으로 1초에 초고화질 영화 9편을 전송하며 스마트폰 게임에도 최적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고 해상도의 미러링 VR 게임을 할 때도 선명한 화질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어 더욱 실감나는 영상을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이것을 갤럭시 S20 울트라에 탑재하여 사용자에게 놀라움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웨이는 메이트 XS로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출시 이후에 비교되는 압도적인 기술 차이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대책과 의료 체계가 불편한 일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깎아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리기 위해 이제 겨우 시작한 정도입니다. 최종 판정자 숫자가 한국을 뛰어넘은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이저 언론사에서 쓴 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웃기는 글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보시면서 편하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지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온라인판은 한국이 대량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징병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유의 가치를 모른다. 라는 제목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일본이 검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세계의 비판이 있고 대량 검사를 하는 한국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어렵다고 말을 꺼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본연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정상적인 한국을 따라할 수 없는 이유를 쭉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의 요지는 한국이 대량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징병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공중보건의사제도 때문이다. 강제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군대 명령하듯이 하니까 그 공중보건의사들이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을 빼앗겨서 억지로 대량 검사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선진 민주국가 일본에서는 모병제를 하면서 정당한 급여를 지불하고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죠. 또 한국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약국에서 마스크를 배포할 때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할 정도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한국의 오래된 독재와 권위주의 국가제도가 이번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이 주민등록번호로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전체 가족들을 낙인 찍고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엉망으로 만드는 데 거리낌이 없고 한국 정부나 국민들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고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기 위해 계속 엉터리 증거를 들이댑니다. 한국에는 대량 검사를 직접 방문해 이동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증상이 나온 사람의 집이나 병원에 직접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해서 검체 채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엄청난 의료진들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중보건 의사들이라는 거죠. 징병제가 있는 한국에서는 정부의 명령에 임무를 수행할 젊은 공중보건 의사가 3,000명이 있다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원래 북한의 간첩 침투를 적발하기 위해 한국인들에게 고유번호를 할당한 것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악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로 한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으며 이번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최종 판정자의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해서 방문 점포명 등 모두 공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준전시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량 검사 체제이고 개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국가 일본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베 정부와 함께 일본 의사들도 진료를 거부하고 있어서 아우성입니다. 일본의 의사들은 처음부터 대량 검사를 반대하고 도리어 회방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장 급한 응급조치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면서 협의서를 공동 발표하는 등의 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감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국의 의료진을 어떻게 해서라도 폄하하려는 일본의 언론이 불쌍합니다. 한참 도쿄올림픽을 준비할 때인 2월 말경부터 일본은 이미 아우성이었습니다. 중증 아니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라는 통보를 병원의 의사에게서 받았으니까요. 이 당시 아베 정부는 검사 대상은 최종 판정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중국의 지역을 방문했거나 37.5도의 발열과 입원이 필요한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 국한한다 라고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놓았습니다.
아무리 최종 판정자와 오래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밀접했느냐 아니냐는 의사가 판단했고, 입원이 필요한 폐렴을 의심하는 것도 의사에 달려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의료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특히 의료 관계자들의 전문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희생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의료진들의 봉사를 폄하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네요. 일본은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